사이버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의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말씀드릴 건 2021년 외식산업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런 트렌드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더 발전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4가지 정도를 써놨습니다. 앞으로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공부하고 실천해야 될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데이터 경영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그냥 자신의 추측, 경험, 이런 주먹구구식 경영으로는 성공하기 힘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2021년도엔 더욱더 고도화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운사이징입니다. 아마 3부에서 제 제자들이 실제로 매장에다 적용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운사이징이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걸 제가 미리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프라인 상권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거기다가 많은 마케팅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2021년부터는 오프라인 상권을 넘어서는 온라인 상권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을 만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나타난 말들이 언택트니, 이런 다양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단어들이 속출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온라인 상권으로 모든 상권이, 소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배달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배달 시장이 커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여러분은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제가 배달 극대화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배달 최적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달을 내 점포에다 적용할 것인가. 그런데 그 배달을 적용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상 배달 사업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즉, 우리는 배달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차례차례 한 가지씩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을 위한 4가지 전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전략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이걸 2021년에 나는, 내 매장은 어떻게 실천하고 성과를 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데이터 경영입니다, 여러분. 자, 데이터 경영이 뭔지는 제가 한 가지씩 실제 제 제자들의 점포에 적용했던 사례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업 성공의 법칙, 그리고 3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데이터 경영과 관련된 사업 성공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무엇을 팔까? 이게 데이터하고 무엇을 팔 것인가 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여러분이 지금 팔고 있는 것 잘 팔리십니까? 안 팔리고 있다면 왜 안 팔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저는 이걸 상권 분석 전문가 과정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걸 좀 더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무엇을 팔 것인가 또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요, 음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사줄 사람이 없다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을 내가 누구에게 팔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사람에게 그걸 전달하고 사도록 설득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어떻게 팔 것인가입니다. 자,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과연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팔 것인가? 여러분이 너무 많이 잘 아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IM베이글이라는 브랜드이죠. 제 제자이고 이 친구는 온라인 마케팅 과정, 상권 분석 전문가 과정을 다 배웠고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메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자, 이 친구가 얼마 전에 흑임자 베이글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흑임자 베이글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왜 하필 흑임자? 이게 바로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수많은 소비자의 니즈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스스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걸 내가 활용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으면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활용해서 신메뉴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집되어 있는 소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 그것이 정성적인 데이터든 정량적인 데이터든 상관없습니다. 수많은 기관들이 소비자와 니즈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바로 IM베이글의 박균 대표는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매일매일 체크하다가 어느 날 요즘 소비자들에게 가장 핫한 식재료 중에 흑임자라는 것이 있고 그 흑임자로 많은 제품에 적용된 메뉴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자기도 스스로 자기의 베이글에다 흑임자를 적용해 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을 팔 것인가? 이게 완전히 내가 안 팔던 메뉴를 가지고 온다는 게 아니라 내 메뉴들을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게끔 새롭게 베리에이션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신메뉴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2021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메뉴를 그냥 정성적으로, 감성으로 또는 느낌으로 또는 경험으로 개발하실 게 아니라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분석하시면서 가장 소비자가 사랑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경영, 첫 번째 무엇을 팔 것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 자, 과연 그런데 이 흑임자 베이글이라는 걸 개발한 박균 대표는 무작정 요즘 유행하니까 이 메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자신들의 고객들이 이걸 싫어하는 메뉴가 된다면, 관심이 없다면 이 메뉴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흑임자 베이글을 만들게 된 배경 속엔 바로 이 흑임자 라떼라고 하는 요즘 뜨고 있는 라떼 상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흑임자 라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데이터를 조사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령대별로 어떤 연령층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별로도 여성 비중이 80% 이상, 제가 저기다 적어놨죠. 30대가 40%로 가장 많은 흑임자 라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별로 볼 땐 여성이 남성보다 81%나 될 정도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 메뉴를 내가 팔 수 있다라고 확신이 서지는 않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데이터를 확인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인터넷에서 IM베이글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특성을 데이터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흑임자 라떼라고 하는 흑임자를 주재료로 하는 라떼에 관심을 보여주는 고객층과 IM베이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층이 완벽하게 매칭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도 30대 고객 비중이 IM베이글이 높고요. 여성의 비중이 또
85%나 되니까 이 흑임자라고 하는 식재료가 우리의 고객층이 가장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뭘로 확인한 것이죠?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균 대표는 확신할 수가 있었겠죠. 베이글에다가 흑임자라는 재료를 가미하면 우리 현재 기존의 고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기존의 내 고객들에게 이 충분히 흑임자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베이글을 설득시키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흑임자 베이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엔 반드시 무엇을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를 모두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정적으로 현장에다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사실은 이미 2020년 후반부부터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고 또는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블로그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다운사이징. 여러분 혹시 이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다운사이징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돼서 성공한 사례들은 사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자동차의 엔진이 아주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아진 엔진은 오히려 힘은 훨씬 더 강력하면서 기름은 훨씬 더 적게 먹으면서 소비자에겐 더 좋은 가성비 있는, 그러면서도 품질이 좋은 자동차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모든 자동차들이 지금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덩치는 겉으로 볼 땐 절대 작아지지 않았지만 그 커다란 장치를 움직이는 엔진이라든가 모든 부품들은 더 저렴해지고, 저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작아지고, 하지만 작아져서 원가는 줄어들었지만 퍼포먼스는, 성과는 더 강력해지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것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계에서도 이미 많은 국가에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외식업체들을 분석해보면 다운사이징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다운사이징을 하지 않아도 이 외식업체가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21년부터는 여러분이 다운사이징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음식점은 절대로 살아남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다운사이징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이걸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도 역시 제 제자들의 점포에 저는 이미 충분히 적용해보고 검증을 해봤습니다. 즉, 우리는 뭔가를 줄이는데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과, 예를 들면 매출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또는 매출액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그걸 뭔가 줄였더니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즉, 기존보다 엔진은 줄어들었지만 자동차는 훨씬 더 강력해지고 연비는 좋아져서 기름값은 적게 들어가는 이런 레스토랑을, 음식점을 여러분도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너무 높아진 임대료, 너무 높아진 인건비, 너무 높아진 식재료비, 이런 모든 비용들을 컴팩트하게 줄이면서 오히려 매출과 이익은 늘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첫 번째
이제 한 달에 쉬지 않고 일하던 걸 줄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24시간, 12시간 영업하던 걸 줄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매장에다 가득 채웠던 테이블의 숫자를 줄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무조건 줄이라니까 터무니없이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는 분석을 해보고 지금보다 더 좋은 매출과 이익을 내면서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게 다운사이징을 제시하는 이유가 되겠죠. 네 번째, 메뉴의 숫자도 줄이셔야 될지 모릅니다. 정말 황당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고객의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무조건 고객의 숫자를 늘려야 돈을 많이 번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 일수를 줄이자. 사실은 저는 약 1년 전부터 제 제자들을 엄청나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겠냐? 처음엔 사람들이 다 황당해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매출이 7분의 1이 줄어드는데 이 7분의 1이 줄어드는 걸 누가 책임져 주죠? 정말 줄어들까요? 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제 제자 중에 최고위 과정에 있었던 이기죠. 모연 대표를 설득했습니다. 이미 저는 분석을 했죠. 일주일 중에 이 모연이라고 하는 점포가 있는 상권, 제가 볼 땐 일요일을 쉬어도 절대로 매출액이 줄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일요일 매출이 낮은 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 날 매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연의 대표는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결국은 저의 설득에 따라서 영업 일수를 주 7일에서 일요일을 쉬고 6일 영업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출액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자, 과연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박집은요, 그날 놀면, 그날 쉬면 소비자들이 그날을 피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안 드십니까? 그날 논다고 다른 가게로 갈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점포가 경쟁력이 있다면 그날 노는 날을 피해서 소비자들은, 그래서 이 모연에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날 쉬니까요, 토요일 날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고객들이 미리 오는 겁니다. 또 월요일 날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요일 날 내가 벌지 못한 돈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배분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외부 고객만 우리는 고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부 고객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외식업체에서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일요일 날 온전히 쉴 수 있는 직장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직원이 어떻게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직원도 직무 몰입도가 높아질 겁니다. 직원의 내부 고객의 충성도도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원이 고객에게, 외부 고객에게 더 잘할 수 있겠죠.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외부 고객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재방문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하루를 쉬는 게 오히려 여러분의 매출을, 거기다가 그렇게 되니까 인건비도 줄어드니까 이익은 더 늘어나겠죠.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실험들을 저희는 끊임없이 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러한 다운사이징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행복한 점포를 만들고 더 돈을 많이 버는 점포를 만드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영업 일수만 줄이면 됩니까? 아니죠. 사실은 영업 일수도 무턱대고 줄이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모든 내 제자들의 점포의 영업 일수를 줄일 땐 철저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산시킬 수 있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성과로 연결됐을 때 영업일수를 줄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시간도 줄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똑같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하게 하고요. 가능하면 오픈 시간과 클로징 시간을 조금 더 오픈 시간은 뒤로 미루고 클로징 시간은 앞으로 당겨서 영업시간을 임팩트 있게 최소화시키면서 그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안 하던 제 제자들의 점포에 제가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하도록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대부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느낀 겁니다. 점심시간 딱 2시간 반 운영합니다. 저녁시간 딱 2시간 반 운영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 영업하는 거죠? 5시간만 영업합니다. 그런데 이 5시간 동안에 12시간 영업하는 점포 못지않게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점포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분석해서 소비자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일요일날 쉬면 다른 요일날 알아서 오는 것처럼 내 집이 가치만 있다면 내 영업시간이 정확히 정해지고 줄이더라도 소비자들은 그 시간대에 오시려고 노력하고 그 시간대에 먹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만의 노력을 해온다는 걸 우리는 알았고요. 역시 여기서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고 영업시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이익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큰 자동차를 2500cc 엔진으로도 힘이 모자랐었는데 이걸 1500cc 엔진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더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여러분의 눈으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의 음식점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테이블 수를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건 강제로 줄인 경우도 제가 많이 있고요. 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미소그릴이라고 하는 제 제자가 이따 3부에서 또 발표를 할 텐데요. 이 친구도 12개의 테이블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6개로 테이블을 줄였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12개일 때나 6개일 때나 매출이 줄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걸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제 수업, 상권분석 전문가 과정과 온라인 마케팅 과정을 듣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아마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다 확인했을 겁니다. 왜? 테이블이 많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테이블이 적다고 매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적은 테이블로도 우리는 충분히 회전력을 높이면서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데이터로 우리는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원래 장사가 안 됐으니까 12개 있으나 6개 있으나 매출이 똑같겠지. 예, 그게 아니죠. 이 집은 대박집이었던 집입니다. 웨이팅이 걸리던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웨이팅이 걸리고 대박집이면 테이블을 늘려야 매출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이더라도 매출이 줄지 않는 이런 다운사이징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 수를 줄이다. 역시 오늘 발표할 스시도쿠, 최고의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메뉴가 많은 것이 답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됐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메뉴 엔지니어링 또는 ABC 분석과 같은 다양한 메뉴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굳이 많은 메뉴를 팔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매출과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용감하게 메뉴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메뉴를 줄였는데 매출은 줄지 않고요. 오히려 고객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순이익은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은 1년, 2년, 3년, 4년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가
추측으로 만든 그런 다운사이징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걸 현장에서 검증했던 학자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식경영학 책이나 연구 논문들을 보면 메뉴 수가 많은 것보단 전문화되고 메뉴 수가 적은 음식점이 오히려 더 강력한 고객 만족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배웠고 그건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진짜 대박집들은 메뉴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전문성이 있어야 여러분도 그 집에 가고 싶을 거고요.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건 직원들의 숙련도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직원들의 숙련도가 높아진다는 건 제품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제품의 품질이 높아지면 고객은 무조건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먹는 걸 원하는 사람은 요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요, 정말 가장 최고의 음식을 하는 음식점에 가서 최고의 시그니처 메뉴만 먹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기다릴 겁니다. 이제 백화점식 메뉴로는 절대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메뉴, 내가 소비자를 가장 맛있다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나의 모든 걸, 나의 모든 능력과 기술과 열정을 담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메뉴로 승부를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다운사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다운사이징의 마지막 5번째입니다. 고객의 숫자를 줄여라.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좋아요. 1번부터 4번까지 내가 이해하겠다. 뭐 다른 건 다 줄이겠는데 영업일수 하루 쉴게요. 좋아요. 영업시간? 좋아요. 줄일게요. 뭐 등등등. 메뉴도 줄일 겁니다. 테이블도 줄일 겁니다. 근데 아니 고객을 줄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으실까봐 이것도 역시 실제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충성도 없는 많은 고객을 받는 것보다는요. 충성도 있는 소수의 고객에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버거킹의 사례인데요. 충성 고객 찾기 캠페인. 버거킹은 자, 이거는 미국의 버거킹에서 있었던 이벤트 사례입니다. 버거킹이 무슨 이벤트를 했냐 하면요. 자, 버거킹이 페이스북 계정을 보유한 자기들 사용자를 대상으로 친구 10명과 관계를 끊으면 와퍼를 공짜로 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딱 들어갔더니 버거킹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페이스북 친구 중에 당신하고 친한 친구하고 관계를 끊어라. 그러니까 친구를 버리면 너에게 와퍼를 주겠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와퍼 하나 얻어먹자고 친구한테 10명 끊으시겠어요? 안 끊겠죠? 근데 끊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사람은 누구죠? 바로 충성도가 물론 그 와퍼 하나 얻어먹겠다는 욕심에 장난삼아 끊었다 나중에 또 연결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건 뭐냐면 우리 와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만 걸러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번엔 노르웨이의 버거킹이 또 이벤트를 했습니다. 무슨 이벤트를 했는 줄 아세요? 노르웨이 버거킹에서는 나를 끊어라. 그러니까 버거킹하고 친구가 되어 있는 소비자한테 너 버거킹하고 관계를 끊으면 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하나 줄게. 빅맥을 하나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빅맥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버거킹을 끊을 수도 있겠죠. 네, 끊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답니다. 즉 뭐냐? 버거킹의 충성도가 별로 없는 소비자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버거킹과의 페이스북 친구를 끊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얻어먹는 걸 선택한 고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벤트를 했다는 건 뭐죠? 충성도가 낮은 사람은 내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를 필요 없어. 안 봐도 좋아. 당신들은 가시오. 오로지 충성도 있는 고객만 남으시오. 정보죠? 고객의 숫자를 줄인 겁니다. 뭐만 남기고? 정말 충성도 있는 고객만 남기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 버거킹은 손해를 봤을까요? 이득을 봤을까요? 당연히 이게 만약에 사례로 나온 거 보니까 손해를 봤으면 안 나왔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례는요,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충성도 낮은 고객들이 여러분에게 매출과 이익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매장의 비용만 높여주고 여러분의 매장에 다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오히려 더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여러분 매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 고객 저 고객 많이 받는 것보다요. 여러분에게 충성도 있는 고객 몇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여러분이 오히려 더 매출과 이익을 훨씬 더 높이는 사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제가 여기서 고객의 수를 줄이자는 건 무조건 소비자 숫자를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젠 충성도 있는 고객에게 여러분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뭐가 된다? 이 어려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다운사이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상권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다운사이징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밖에 없고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마케팅 비용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나는 어딘가에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프라인에 집중할 것이냐, 온라인에 집중할 것이냐. 이젠 온라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에 집중한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선택할 때 검색을 합니다. 근데 검색에서 여러분 노출이 되십니까? 안 되겠죠. 노출이 안 되면 여러분의 매장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검색에 노출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노출돼봤자 클릭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집에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출이 됐어도 소비자가 내 거를 클릭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클릭하면 뭐합니까? 안 오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클릭하고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의 매장에 배달도 안 들어올 거고, 배민도 똑같습니다. 배민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매장이 소비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끝. 있는 건 봤는데 클릭할 마음이 안 생겨. 이제 보니까. 그럼 또 끝. 클릭은 했는데 여기다 주문하고 싶진 않아. 그럼 또 끝이잖아요. 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검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 제자 중에 저 네이버에서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막 검색을 하면 플레이스에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뭘 알게 된 거죠? 검색에 내가 노출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배운 겁니다. 내가 무슨 활동을 해야 네이버에서 노출되는지, 배민에서 노출되는지, 인스타그램에서 노출되는지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여러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드셔도요, 소비자에게 노출이 안 되면 주문이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노출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기 노출이 됐습니다. 6개가 보이시죠? 어떤 집을 클릭해 보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클릭하고 싶은 집.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도 한번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무슨 맛집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구글에 뭐가 쫙 뜨죠?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볼 수는 없죠.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클릭을 유도하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클릭을 유도하려면 역시 이것도 소비자의 심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호를 정할 때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누르고 싶은 상호를 만들어야 되고, 사진을 찍을 때 누르고 싶은 사진을 찍어야 되고, 여기에 나타나는 메뉴들이 누르고 싶은 메뉴를 판매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게 뭐냐? 바로 소비자가 여러분의 점포를 클릭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지 않으면 여기 아무리 떠도 이상하게 여러분의 매장에 오지 않거나 또는 배달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제 동문업소 탐방이라 그래서 제자들 점포를 갔다 옵니다. 그 제자들 점포를 갔다 오면 제가 블로그를 써줍니다. 제 제자들 점포만 제가 블로깅을 하니까 대부분. 제 블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제가 다른 점포들은 블로깅 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제 제자들 거 하기도 바쁘니까. 그런데 제가 그 블로깅을 하고 나면 저는 뭘 알게 되냐 하면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주면 대부분이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상위 노출이 됐는데요. 어떤 블로그는 방문자 수가 많이 들어오고 즉 클릭이 많이 돼요. 근데 어떤 점포는요. 상위 노출을 시켰는데도 검색자가 없는 겁니다. 검색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조회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됐다고 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걸 클릭해야 제 블로그에 카운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명이 왔다 갔는지 50명이 왔다 갔는지 전 다 압니다. 즉 클릭을 유도할 수 없는 점포. 왜 클릭을 안 하는 걸까요?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매일 돈 주고 상위 노출 시켰는데 손님은 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세 번째, 클릭했다고 주문하거나 클릭했다고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오게 만들까요? 자, 이 소비자들이 어떤 메뉴를 선호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더 많이 검색하는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찾고 있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소비자가 검색하고 클릭을 해도 집에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것도 저는 검증을 하는 거죠. 제가 제 제자의 점포를 블로깅 해줬습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이 됐고요. 많은 사람이 눌렀습니다.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본 사람이 그 가게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어봅니다. 매출이 변했나 안 변했나? 소비자가 늘었나 줄었나?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클릭은 많이 했는데 안 오는 집. 클릭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많이 방문하는 집. 왜 그런 거죠? 보고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점포들을 만드시면 이거는 온라인 상권을 제대로 분석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온라인 상권을 점령할 수 있는, 즉 검색이 되게 만드는 능력, 검색이 된 여러 개 점포 중에 내 거를 클릭하게 만드는 능력, 클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가고 싶게 만드는 능력들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점포는 2021년 아주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배달의 최적화. 제가 배달의 가치를 높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달을 대부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웬만한 집들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배달만 한다고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제가 배달하는
제 제자들의 점포들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배달이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오히려 안 하니만도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뭐냐? 노동력만 더 많이 들어갈 뿐이지, 힘만 더 많이 들 뿐이지 돈을 벌지는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왜 배달을 합니까? 차라리 홀에다가 더 그 노력을 투자하시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배달을 한다고 하면서 배달에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배달에서는 순이익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배달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성을 경쟁자 대비 품질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아마 3부에서 제 제자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걸 어떻게 하고 더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여기서도 제가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패키징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장사를 하게 되면요, 수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에 엄청난 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식재료비에도 낭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수도광열비서부터 시작해서 연구개발비, 수선비 또는 통신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모든 돈들이 결국은 다 비용이고요. 그 비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은 여러분 점포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재료비를 어떤 사람은 35%가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식재료비가 40%가 들어갑니다.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식재료비가 40% 들어간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만약에 똑같은 상품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3,500원짜리 재료를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4,000원짜리 재료를 이용해서 두 경쟁업체가 싸웁니다.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아마 원가 4,000원을 투자한 기업 걸 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4,000원으로 장사한 사람은 재료비를 이익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손님은 일로 가겠죠.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도 원가를 40%로 늘릴 겁니다. 그럼 또 다시 일로 올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원가를 45%로 늘릴 겁니다. 그럼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또 장사가 안 되니까 50%로 늘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변에 이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깃집이 있었는데요. 1인분에 200g씩 하다가 이 집만 잘 되니까 이 집이 장사가 안 되니까 무한리필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가 원가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손님이 일로 다 갑니다. 그럼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즉 이런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노출되지 않는 원가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 노출되지 않는 원가가 대부분 어디다? 낭비되고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줄인 원가로 여러분의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모르게 여러분의 제품성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상품성을 높이자입니다. 자, 배달을 하는 점포인데요. 상품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원가를 늘리지는 않고요. 그 원가를 최적화한 다음에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메뉴 스타일링을 바꾸고요. 기존에 쓰던 재료들을 바꾸고요. 더 가치 있고 소비자가 더 좋아할 수 있고 더 만족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성 높이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그렇게 해서 절감했던 판매비와 관리비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마케팅을 공부하고 디자인에 투자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배달 전문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2021년도에 되면요, 이런 능력을 갖춘 경쟁자들이 배달 시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주변에 만나보는 젊은 능력자들이 지금 배달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은, 특히 배달을 하는 업체들은요, 상품성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을 포장하고 있는 패키징의 가치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역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든 사진들은 제 제자들이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을 하면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이고 있고, 그 줄인 원가를 어디다 투자해서 소비자를 더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연구했던 결과들이고요. 상품성을 높이는 것도 역시 제 제자들 중에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3부에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다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패키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이제는요,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 기업이 디자인에다가 모든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를 살 때 엔진을 보고 사십니까? 연비를 보고 사십니까? 가격을 보고 사십니까? 디자인을 보고 사십니까? 사실은 엔진은 여러분이 뭐가 얼마나 좋은지가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이 그걸 판가름할 만큼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이미 이 유형화된 상품은, 유형화된 음식은 그 차이가 여러분이 느낄 만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미 거의 최상급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엔진이나 또는 그 연비나 또는 그 자동차의 가격보다 저 중요한 요소가 뭐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디자인이 된 겁니다. 여기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 얘기를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배달을 하는데 이젠 누군가에게 의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자동차를 가지고 배달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자동차에도 디자인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패키징이 되겠죠. 자, 도시락을 그냥 일반적인 패키징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명품과 같은 도시락을 만들기 위한 패키징을 연구하고 만들고 이걸 내 매장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카페 정다운의 상품성 높이기, 패키징, 또 여기도 역시 얼마 전에 모든 패키징을 다 새롭게 리뉴얼한 상무초밥의 패키징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패키징들을 새롭게 다 개발하고 그 소비자의 니즈를, 감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색상, 디자인 등을 만들어내고, 또 음식의 배열도, 푸드 스타일링도, 또 케이스도 기존에 쓰던 대량 생산되는 공장형 패키징이 아닌 자신들만을 위한 투명한 패키징 등을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배달의 최적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제 개인 매장이라고 봐주고 대기업이라고 좋아하고 뭐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작던 대기업이든 경쟁 관계는 동일합니다. 아무리 작은 소기업도, 소상공인도 대기업 못지않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절감하는 손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고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 하셔야 되고요. 그걸 명품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패키징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저런 거 너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같은 소상공인들이 다 해내고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조금 더 큰 기업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워낙 인프라가 좋아졌기 때문에
디자이너들 인프라도 좋아졌고요. 또 이런 패키징을 만들어내주는 기업들의 인프라도 좋아져서 여러분 같은 소상공인들도 충분히 노력만 하신다면 이와 같은 다운사이징에 가까운 배달의 최적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4가지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상기하시면서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외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부터 소비자와 경쟁자와 나 자신을 데이터로 측정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 어떤 메뉴를 어떻게 팔지를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2번째, 이제 여러분의 가족 빼고 전부 줄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뭘 줄이라 그랬죠? 4가지, 5가지를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영업일수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메뉴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매장의 구조, 테이블 수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숫자도 충성도 높은 고객 위주로 최소화시켜서 여러분이 원하는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오프라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점이 어쩌면 3단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2.5단계에서 계속 어렵지만 우리가 언택트를 더욱더 확산시키면서, 즉 모이지 않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으면서 온라인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코로나가 끝나도 어쩌면 계속 유지될지 모릅니다. 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코로나와 관계없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외식업자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출과 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다 온라인 속으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온라인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프라인 전사는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만나고 경쟁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검색되어야 하고요. 클릭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클릭한 사람이 무조건 우리 집에 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마지막 4번째, 뭐라 그랬죠? 배달을 최적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성과를 내시려면 이제 개인 고객보다는 단체 중심으로 옮겨가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수많은 배달비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배달해서는 남기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이걸 묶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그걸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 세계에 배달로 성공한 기업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개인은 포기하고 단체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과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이건 앞으로 제가 추가적인 2021년 1월, 2월, 3월 매월 별도의 세미나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욱더 심층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